안녕하세요. 오늘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이고요. 자, 오늘 테슬라 또 간밤에 변동성이 좀 컸죠. 특히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컸는데, 자, 어제 변동성이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뉴스 때문에. 자, 이 인물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케빈 워시. 여기 나와 있죠, 이름. 자, 연준 인사 지명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인사로 좀 지명을 하면서 트럼프가 일부 베팅 포지션에 좀 세게 지른 베팅 포지션에 청산이 나왔어요. 특히 이 미 국채 30년물 이게 거의 발작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요. 원자재 쪽도 말할 것도 없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죠. 마진콜 리스크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펀드라든지 투자자들은 청산을 막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산까지 팔아서 이거를 메꿔 넣는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은 가격이 장중 마이너스 35%까지 폭락을 하면서 은 3배 레버리지 ETF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이 마이너스 35%까지 장중에 빠졌죠. 그러면은 레버리지 3배는 35 곱하기 3 하면은 100%가 넘어가죠. 마이너스 100%가 넘어가면 상폐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금요일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변동이 더했던 점도 또 한몫을 한 건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난리냐? 자, 트럼프 1기 당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자,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틀리면서도 연준 의장이 되는 법. 뭐 하면서 케빈 워시처럼 하면 된다. 자, 실제 의장은 아니었고 이때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워시가 연준 이사로 재임하던 금융위기 시절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반대하거나 양적 완화를 비판했던 그의 경제적 판단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다 틀렸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인사이트가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연준 인사가 될 수 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학적 통찰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고위직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런 얘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워시는요, 실업률이 두 자리에 달하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세우던 가상의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망상에 빠진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매파였어요. 본인이 세운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잖아요. 그래서 또 의아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매파를 기용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 케빈 워시가 비둘기적인 성향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인사이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 하면은 이거 했다가, 저거 하면 저거 했다가,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당연히 친 트럼프 성향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런 직책 근처에는 연준 의장 발도 붙이지 못했을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빈 워시가 좀 망쳐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2017년에 강하게 반발해서 결국은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또 지금은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이 사람이 지명이 되는 게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트럼프의 이런 금리 정책에서 결국은 매판이 비둘기판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파 비둘기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케빈 워시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이 사람 2019년부터 쿠팡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쿠팡 맞습니다. 쿠팡 사회이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쿠팡 주식 무려 100만 주나 들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쿠팡과의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트럼프가 이 사람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어차피 통화정책은, 금리정책은 트럼프 마음대로 할 거니까 뭐 매판이 비둘기판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감히 쿠팡을 건드려? 라고 하면서 지명을 했다라는 그런 카더라 통신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요. 그만큼 주가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이나 은 가격은 사실 해지성 자산이잖아요. 은 가격이 장중에 35%나 빠진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방어가 된다라는 건 시장 급락에도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매수세가 풍부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투심이 회복이 된다면 오히려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 xAI 합병 시나리오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시기상의 문제일 뿐 결국은 스페이스X, 그리고 xAI, 그리고 테슬라 이 세 회사가 사실 언젠가는 이 회사들이 모두가 합병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보는 화성에서 기지 건설하는 게 다 옵티머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옵티머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4대 근본 과제를 발표한 거에 이어서 일론이 휴머노이드 기준점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알차게 좀 준비를 했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옵션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좀 변동성이 너무 많이 터지기도 했고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만큼 견고하다라는 건 그만큼 테슬라 매수 대기세가 강하다는 걸 의미를 한다. 그리고 금요일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차주 새로운 이 옵션 오픈 프라이스 열리면서 새롭게 다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옵티머스 얘기를 조금 바로 드리고 싶은데 자,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이 옵티머스 2026년 1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심지어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중단하고 이 라인을 옵티머스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면서까지 얘를 이제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강조를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제는 회사의 미래는 로봇이다. 회사의 미래는 AI다. 이게 사실 메인이잖아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보면요. 정말 많은 회사와 제품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일론이 제시한 3가지 기준점을 하나씩 곱씹어 본다면요. 이 시장이 여러 강자가 공존하는 시장이 아니라 승자가 거의 모든 가치를 독식하는 구조라는 게 점점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자의 현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는 점에서 옵티머스 양산 계획 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론이 제시한 3가지 기준점이 뭐냐? 첫 번째는 정교한 손동작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이에요. 손. 자, 일론의 말처럼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손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물건을 짚고 돌리고 끼우고 도구를 사용하고 휴머노이드가 진짜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면요. 이 손동작의 정교함이 전제 조건이에요. 발차기하고 뭐 춤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휴머노이드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처럼 기능이 계속 추가되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기능 추가가 계속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되면 비싸고 이 자리만 차지하는 큰 고철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기능의 한계를 결정하는 건
결국 손의 자유도와 정밀도라는 거예요. 손이 단순하면은 아무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끼얹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손이 인간에 가까울수록 같은 하드웨어 위에서 가능한 일의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 기능의 천장 자체를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물리 세계의 지능이라는 건데 이 AI, 진짜 AI의 시험대라는 거고요. 이 지능 자체가 단순히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형과 물체를 이해하고 복잡한 지시를 알아듣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추론 능력인 거죠. 자, 이 영역은요, 데이터와 학습이 모든 거를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FSD에서 쌓아온 실세계 영상 데이터, 판단 데이터, 이 실패 데이터를 이미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휴머노이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면서 배우는 AI를 전제로 설계된 로봇이에요. 그래서 옵티머스의 강점은 특정 데모 동작이 아니라 실험실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도 적응하는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량 생산이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지옥을 통과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냉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능 좋은 시제품은 솔직히 많습니다. 시제품은 데모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반도체 칩이요. 2나노, 3나노 이렇게 이 작아질수록 엄청 어렵잖아요. 10나노에서 이렇게 점점 작아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데모는요. 지금도 뭐 듣보잡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듣보잡 회사들도 시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TSMC 이런 회사만 이게 왜 가능할까?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양산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대량 생산이. 한 개 찍어낼 수 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공장처럼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복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의 지옥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과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전기차를 통해서 글로벌 대량 생산, 공급망 관리, 원가 절감, 수율 개선을 수년간 경험을 했어요. 휴머노이드를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조 제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 휴머노이드 하는 회사들 많죠? 경쟁 구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현대차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지만요. 첫 번째, 손 조작이라는 핵심이 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쪽에서 약하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 피규어 AI는 방향성은 좋지만 세 번째, 대량 생산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좋지만 대량 생산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일론이 유일하게 지금 경쟁자로 언급을 한 기업들이 중국인데요. 자, 중국 기업들이 지금 빠른 추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얘네는 범용 AI 측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AI 쪽에서 약하다라는 거죠. 반면 테슬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여기 손, 물리세계의 지능, 3번 대량 생산 여기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 양산이 주가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조금 비싸더라도요. 성능이 압도적이면 사람들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능도 최고인데 가격까지 싸다면 이거는 시장을 휩쓸겠죠. 옵티머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거죠.
최신 아크 인베스트 보고서는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26조 달러의 시장 기회를 준다라는 건데요. 시장 규모가 26조 달러입니다. 이거는요, 한국 돈으로 3.5경 원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죠. 신규 시장이 이만큼 새로 터진다는 겁니다. 기존 시장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제조기회가 여기서 13조 달러고요. 가정용 로봇이 여기서 13조 달러고요. 엄청나죠? 자, 테슬라가 올해 2026년에 이 챕터 2로서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처럼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70조 원짜리 이 역대 최대 상장 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수혜주 찾기에 난리입니다. 사실 테슬라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주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우주 관련주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는 칩 관련주들도요, 우주 때문에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국주입니다. 한국장에 있는 세트랙 I라는 종목이고요. 한화의 자회사예요. 한화의 관계사고 우주항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4만 원에서 18만 원 간 거니까 4배, 한두 달 만에 4배씩 올라간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4,000원짜리가 최근에 2만 원 넘게, 22,200원 이렇게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000원짜리가 2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올라간 거죠.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다들 스페이스X의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IPO 규모가 무려 70조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조에서 부스러기만, 여기서 쏟아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담아도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실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상장 70조짜리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차트들, 이거는요, 단순히 수혜주거나 혹은 잠깐 반짝거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자, 이게 뭐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이고요. 이게 바로 랩터 3입니다. 자, 스타쉽의 주 엔진이죠. 자, 테슬라의 설계 철학은요, 이 극단적인 단순화에 있습니다. 여기 겉에 보시면은 수많은 센서라든지 배선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켓 성능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총알을 장전해서 쏘듯이 모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쏴 올리면요, 펑 하고 날아갈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로켓이 적재된 연료를 한꺼번에 소진시켜서 이 가공한 속도로 쏘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체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이라든지 성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로켓을 쐈을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액체 산소라든지 액체 연료를 분사를 하면은 튕겨져 나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밸브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국 고흥에서 이 로켓 실험할 때요. 툭 하면 실패 원인이 바로 이 밸브의 이상이라고 했었죠.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계통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술력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엄청난 압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겨내는 압력으로 이거를 또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 또 그 위에 있는 임펠러라든지 가스, 그리고 터빈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려운 거죠. 이거를 스페이스X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정말 놀라운 건데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직접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했죠. 그래서 이 로켓 발사 비용이 스페이스X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러프하게 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진 얘기를 드렸죠. 엔진이 크게 보면은 이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인퓨서, 임펠러,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어요. 제가 방금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엔진 쪽에서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도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도 저궤도 위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지금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싣고 싶어서 사고 싶어도 몇 주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오늘 제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시총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이 종목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면 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 새 창을 누르게 되면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요. 신청하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쉬시면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